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태도의 철학입니다. 저자는 샤를 페팽,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샤를 페팽, 오늘날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이다. 1973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파리 정치대학과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초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당시 군 장교였던 샤르 드골은 국가 방향에 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 30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고 덕분에 프랑스의 정신을 되살리고 싶다라는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드골은 이미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져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된 것이었죠.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천 번의 실패를 견딜 수 있었냐는 동료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천 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수천 가지 알아낸 것이다. 과학자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사실을 에디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하나씩 수정할 때마다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시련이 만들어내는 효과도 다양합니다. 시련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 편히 포기하게도 도와줍니다. 하나의 길을 끝까지 갈 힘을 주거나 변화를 통해 도약하도록 만듭니다. 불타는 투지를 선물할 때도 있고 전에는 그렇지 못한 지혜를 줄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데에 눈 돌릴 여유도 주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삶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모두 시련을 통해 삶과 자신을 이해하려는 태도의 철학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삶,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앞으로 마주할 성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패할 수가 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문장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는 매번 둥지를 완벽하게 만듭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는 굳이 실패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물과 맞닥뜨리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르는 동물도 아니고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도 아니며 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실수하고 수정하고 진보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삶은 경험이다.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13살의 스페인 선수가 세계 테니스 챔피언 청소년 대회 준결승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소년을 이긴 상대는 나이도 같은 천재로 불리우는 선수였습니다. 그 천재 선수의 이름은 가스케였습니다. 가스케는 9살 때부터 이미 잡지에 실릴 정도로 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챔피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겨울 가스케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지친 듯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버린 스페인 선수
라파엘 나달은 놀랍게도 이후 세계 1위에 올라 수년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슬램 타이틀 12회를 포함해서 60개의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스케는 세계선수 7위에 올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타이틀도 9개 뿐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성적을 거둔다 해도 나달 같은 선수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나달의 이력을 보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의 기술을 정석대로 구사하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을 내리친 뒤에 라켓을 올가미처럼 돌리는 기술입니다. 이는 훗날 생각지도 못하게 그만의 특별한 경기 스타일로 자리를 잡습니다. 나달은 가스케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뒤 14번을 더 겨루고 모두 승리합니다. 아마도 그날 타르브에서 졌을 때 나달은 삼촌이자 코치인 토니 나달과 함께 가스케의 경기 기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10번의 승리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준 셈이죠. 어쩌면 나달은 그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패배한 경험이 전화위복이 되어 자신의 재능을 더 빨리 파악했습니다. 2년 뒤에 나달은 세계 테니스 챔피언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가스케의 문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스케는 16살까지 놀라울 정도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화려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훈련 기간 동안 충분히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실패를 너무나 늦게 경험했다면 실패 경험이 거의 없어서 현실을 극복할 이유도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분석할 기회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실패보다 가르침을 제대로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는 패배를 해봐야 얻을 수 있습니다. 얼핏 모순된 말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 인간 존재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야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엇을 할지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살펴보기 때문이죠.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을 찾는 셈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 스타트업 창업가를 연구하는 실리콘밸리의 몇몇 이론가는 빠르게 실패하기와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실패의 미덕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빠르게 실패해 빠르게 교훈을 얻는 창업가들이 실패 없이 성공 가도를 달린 창업가들보다 보다 크게 성공한다고 합니다. 창업하고 처음 몇 년은 배우고 싶은 열망에 휩싸여 눈앞에 장애물이 보여도 부지런히 극복을 하면서 순간순간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론가들은 시련이 최고의 이론보다 더 빠르게 성장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시련 없이 고용시장에 진출한 진지하고 착실한 모범생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군말 없이 규칙을 따르고 배운 것을 잘 응용하면서 살아온 모범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재기의 힘이 이들에게 있을까요? 삶은 경험이다.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다. 몇 세기 후 미국 철학자
에머슨이 이러한 휴메 생각을 계승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삶 자체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에 취하면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이 듭니다. 실감하지 못해서 드는 기분이죠. 반대로 시련을 마주할 때는 미처 알지 못한 현실과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놀라움과 깨달음을 주는 것, 이론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실패입니다. 실패 그 자체가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닐까요? 빠르게 무너질수록 그만큼 인생에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성공에 꼭 필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현실 거부이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의지를, 그리고 이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기도문은 스토아 학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행동의 지혜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경전에서 그렇듯 이 기도문에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힘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맞서느라 애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죠. 아쉽게도 우리는 이 좋은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현대적인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수세기 동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사람들의 지혜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실은 재미로 만지작거리는 지점토가 아닙니다. 모두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시작한 일이 잘 될 때는 스토아 학파가 밝혀낸 진실이 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은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자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나의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애당초 실패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지혜도 넘어져 봐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지혜는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에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의지,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경영자들은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받아들인 그 이후에 일하는 방식들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바쁘게 일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망상에 집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힘의 관계를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태도가 비즈니스 협상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세계를 다루는 법. 지혜의 반대말은 현실 거부입니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번에는 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일 확신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받은 뒤 교사가 불공정하게 점수를 매긴다고 불평하는 학생. 시험지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더 이상 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학생들은 모두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점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놓칩니다. 이 시간을 빨리 잊고 싶은 불쾌한 순간이 아니라 급하게 달려온 삶에서 잠시 멈출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거부하면 그 기회를 버리는 셈입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실패를 깊이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실패가 현실의 본질에 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토아 학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현실이 불공평하다며 투덜거리는 태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장애물을 맞닥뜨리며 수없이 낙담을 했지만 그럼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공정하지도 부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힘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주의 힘이 추는 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그 속에서 만들어지며 인간의 의지를 넘어섭니다. 공정하냐 아니냐는 인간의 해석일 뿐입니다. 현실에 불평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망치며 주관적인 판단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감정에 무심해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억울해 해봤자 얻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휩싸이면 행동이나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도 자유의지에 따라 불필요한 감정에 덧씌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은 삶입니다. 그뿐입니다. 공정하냐 아니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임과 체념은 다릅니다. 가수 레이 찰스는 7살에 시력을 잃고 15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전에는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레이는 말합니다. 선택은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길 한 구석에 앉아서 하얀색 지팡이와 동양 그릇을 놓고 구걸하거나 음악가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것이야말로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레이의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신세를 한탄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은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전제적인 음악가이자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쩌면 레이가 뛰어난 음악가가 된 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는 시련이 닥쳐도 대담하게 원래 그렇지 하면서 체념에서 벗어나고 생기나 유머, 삶의 기쁨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니체가 말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넓은 마음과 통합니다. 니체의 관점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슬퍼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모든 힘을 쏟는 스토아 학파와 같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받아들임은 긍정이고 현실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이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질문하지 않고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지를 내려놓을 용기.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이 발현되도록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세렌디피티는 뜻밖의 찾아온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뜻밖의 기회로 탄생한 세렌디피티 효과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그라를 개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제약회사 연구원들은 협심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실데나피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남성의 발기를 일으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 것이죠. 남성들이 수세기 전부터 찾아온 강력한 발기부전 치료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인공심장 박동기인 페이스메이커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뉴욕 버팔로 대학에서 어느 엔지니어가 심장 박동을 기록하는 기계를 발명하려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부품 더미에 손을 넣고 전열선을 찾던 중 실수로 다른 부품을 짚는 바람에 엉뚱한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심장 박동을 기록하기는커녕 전기 충격을 가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전기 충격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5년 뒤에 심장 박동을 돕는 페이스메이커를 출시했습니다. 이 기계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렌디피티 효과는 무수히 많습니다. 양조통 안에 보관해 두었던 와인이 너무 시고 단맛으로 변하는 바람에 우연히 샴페인이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과육이 띤 탄산음료 오랑지라는 제조자가 미쳐 없애지 못한 과육 찌꺼기가 남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음식인 타르트 타랭의 사례도 유명합니다. 애플파이를 만들던 타랭자매가 깜빡하고 반죽을 빠뜨린 채 오븐에 사과와 설탕만 넣고 굽다가 뒤늦게 반죽을 얹음으로써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세렌디피티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만들어둔 의지를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몰랐던 욕망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억지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행동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직되어 시야가 좁아집니다. 새롭게 펼쳐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비아가라도 페이스메이커도 샴페인도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범한 태도를 만드는 비밀. 스포츠의 멋진 한판 승부에는 그동안 안 보이는 곳에서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쌓은 선수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브라이모이 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의 킥 기술을 연마하기까지 매일 오랜 시간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태권도 연습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연습이 기술에 녹아든 것입니다. 전제적인 솜씨는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수의 이러한 대범함은 히노노프의 글에 쓴 다음의 멋진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행동하고 전략적으로 예측하라. 이브라히모비치는 훈련할 때 경기 상황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바로 전략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경기에서는 그 기술을 순간적으로 대범하게 사용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잊고 움직이는 원초적인 행동입니다. 오래전부터 갈고 닦은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범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쌓으며 실력을 지키고 안전지대 밖에서도 행동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경험이 적으면 계속 한자리에 머물며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오히려 자기 경험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알고 직관의 귀를 기울입니다. 대범함은 그 결과물입니다. 인간은 대범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쌓여야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감정과 예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예전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 느꼈던 확신이 다시 드는가?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뛰어난 모습에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함에 매료되어 강한 자극을 받는 것이죠. 혹시 자신에게 대범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주변에 영감을 주는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탄할 기회가 없다면 실력이 있어도 개성을 과감히 드러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공을 연달아 거둔 사람들의 태도를 오래 관찰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클로드 오네스타가 이끄는 프랑스 핸드볼 대표팀 엑스페르는 그 어떤 핸드볼 팀도 이루지 못한 성공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십을 5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오네스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대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공을 이룬 뒤에도 계속 새로운 것에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의 이념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공하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본질은 성공 안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의 결과가 주는 무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냉철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한 인생이란 무언가를 찾아 움직이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오네스타 감독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팀이 큰 승리를 거두었고 기록까지 갱신하는 쾌거를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스타 혼자만 침착하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승리한 경기를 마치 패배한 경기처럼 신중하게 분석하는 모습이었죠. 텔레비전의 볼륨을 낮추고 화면만 본다면 그는 영락없이 경계해진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오네스타에 져서 자유로운 자들의 세상을 읽은 후에야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할 때마다 어떻게 다시 승리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네스타는 저서에서 같은 전략은 2번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챔피언은 경쟁 상대들로부터 경기 기술을 분석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역사적인 3번의 승리와 화려한 수식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단순한 동시에 복잡한 하나의 생각만 있습니다. 경쟁팀이 우리를 꺾으려고 기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음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됩니다. 오네스타의 말에는
훌륭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현재 통하는 성공 전략을 다음에도 반복하려 할 때 그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계속해 바랍니다. 그에게 승리란 예상을 뛰어넘어 이기는 것, 항상 더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경기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 원칙과 구도에 갇혀버리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팀은 공격에 필요한 15개 정도의 연결 동작을 전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전략을 차례대로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수들도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는 칠판을 들고 작전 회의를 하는 코치들에게나 어울리는 방법이죠. 저는 다릅니다. 나는 시스템을 넘어 창의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습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제대로 성공하려면 자기 만족에 취하지 말고 더욱 깊고 진지한 단계인 창작자로서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을 계기로 계속 과감한 태도를 유지하며 용기를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공에 따르는 새로운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핸드볼 대표팀은 현재 전문가들을 의미하는 엑스페르라고 불리지만 이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는 무모한 사람들, 그리고 힘센 사람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이름들이야말로 프랑스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이틀의 석권이 늘어날수록 성공한 팀이라는 이미지에 갇히거나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경계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최대한 자주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클로드 오네타와 토니 나달, 샤르트르 카미는 성공의 대가를 잘 알고 있었고 승리의 손가락에 압도되어서 벽으로 밀려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뒤에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스스로 질문하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의 힘은 승리에 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이성적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족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라. 제대로 성공하기 위한 태도로 이보다 좋은 조언은 없습니다. 만족하지 마라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결핍을 간직하라는 뜻이죠. 이 결핍은 욕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라는 한번 성공한 방법이 지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그 지식을 버리고 어리석어지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시인 폴 발레리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야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에 부딪히고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던져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기꺼이 흔들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태도의 철학입니다. 저자는 샤를 페팽,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샤를 페팽, 오늘날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이다.
1973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파리 정치대학과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초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당시 군 장교였던 샤르 드골은 국가 방향에 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 30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고 덕분에 프랑스의 정신을 되살리고 싶다라는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드골은 이미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져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된 것이었죠.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천 번의 실패를 견딜 수 있었냐는 동료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천 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수천 가지 알아낸 것이다. 과학자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사실을 에디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하나씩 수정할 때마다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시련이 만들어내는 효과도 다양합니다. 시련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 편히 포기하게도 도와줍니다. 하나의 길을 끝까지 갈 힘을 주거나 변화를 통해 도약하도록 만듭니다. 불타는 투지를 선물할 때도 있고 전에는 그렇지 못한 지혜를 줄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데 눈 돌릴 여유도 주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삶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모두 시련을 통해 삶과 자신을 이해하려는 태도의 철학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삶,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앞으로 마주할 성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패할 수가 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문장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는 매번 둥지를 완벽하게 만듭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는 굳이 실패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물과 맞닥뜨리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르는 동물도 아니고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도 아니며 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실수하고 수정하고 진보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삶은 경험이다.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13살의 스페인 선수가 세계 테니스 챔피언 청소년 대회 준결승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소년을 이긴 상대는 나이도 같은 천재로 불리우는 선수였습니다. 그 천재 선수의 이름은 가스케였습니다. 가스케는 9살 때부터 이미 잡지에 실릴 정도로 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챔피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가스케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지친 듯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버린 스페인 선수 라파엘 나달은 놀랍게도 이후 세계 1위에 올라 수년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슬램 타이틀 12회를 포함해서 60개의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스케는
세계선수 7위에 올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타이틀도 9개뿐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성적을 거둔다 해도 나달 같은 선수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나달의 이력을 보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의 기술을 정석대로 구사하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을 내리친 뒤에 라켓을 올가미처럼 돌리는 기술입니다. 이는 훗날 생각지도 못하게 그만의 특별한 경기 스타일로 자리를 잡습니다. 나달은 가스케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뒤 14번을 더 겨루고 모두 승리합니다. 아마도 그날 타르브에서 졌을 때 나달은 삼촌이자 코치인 토니 나달과 함께 가스케의 경기 기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10번의 승리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준 셈이죠. 어쩌면 나달은 그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패배한 경험이 전화위복이 되어 자신의 재능을 더 빨리 파악했습니다. 2년 뒤에 나달은 세계 테니스 챔피언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가스케의 문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스케는 16살까지 놀라울 정도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화려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훈련 기간 동안 충분히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실패를 너무나 늦게 경험했다면 실패 경험이 거의 없어서 현실을 극복할 이유도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분석할 기회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실패보다 가르침을 제대로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는 패배를 해봐야 얻을 수 있습니다. 얼핏 모순된 말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 인간 존재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야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엇을 할지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살펴보기 때문이죠.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을 찾는 셈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 스타트업 창업가를 연구하는 실리콘밸리의 몇몇 이론가는 빠르게 실패하기와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실패의 미덕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빠르게 실패해 빠르게 교훈을 얻는 창업가들이 실패 없이 성공 가도를 달린 창업가들보다 보다 크게 성공한다고 합니다. 창업하고 처음 몇 년은 배우고 싶은 열망에 휩싸여 눈앞에 장애물이 보여도 부지런히 극복을 하면서 순간순간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론가들은 실현이 최고의 이론보다 더 빠르게 성장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실현 없이 고용시장에 진출한 진지하고 착실한 모범생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군말 없이 규칙을 따르고 배운 것을 잘 응용하면서 살아온 모범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재기의 힘이 이들에게 있을까요? 삶은 경험이다.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다. 몇 세기 후 미국 철학자 에머슨이 이러한 휴메 생각을 계승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삶 자체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에 취하면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이 듭니다. 실감하지 못해서 드는 기분이죠.
반대로 시련을 마주할 때는 미처 알지 못한 현실과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놀라움과 깨달음을 주는 것. 이론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실패입니다. 실패 그 자체가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닐까요? 빠르게 무너질수록 그만큼 인생에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성공에 꼭 필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현실 거부이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르지를, 그리고 이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기도문은 스토아 학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행동의 지혜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경전에서 그렇듯 이 기도문에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힘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맞서느라 애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죠. 아쉽게도 우리는 이 좋은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현대적인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수세기 동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사람들의 지혜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실은 재미로 만지작거리는 지점토가 아닙니다. 모두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시작한 일이 잘 될 때는 스토아 학파가 밝혀낸 진실이 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은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자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나의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애당초 실패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지혜도 넘어져 봐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지혜는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에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의지,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경영자들은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받아들인 그 이후에 일하는 방식들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바쁘게 일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망상에 집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힘의 관계를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태도가 비즈니스 협상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세계를 다루는 법. 지혜의 반대말은 현실 거부입니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번에는 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일 확신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받은 뒤
교사가 불공정하게 점수를 매긴다고 불평하는 학생. 시험지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더 이상 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학생들은 모두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점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놓칩니다. 이 시간을 빨리 잊고 싶은 불쾌한 순간이 아니라 급하게 달려온 삶에서 잠시 멈출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거부하면 그 기회를 버리는 셈입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실패를 깊이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실패가 현실의 본질에 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토아 학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현실이 불공평하다며 투덜거리는 태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장애물을 맞닥뜨리며 수없이 낙담을 했지만 그럼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공정하지도 부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힘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주의 힘이 추는 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그 속에서 만들어지며 인간의 의지를 넘어섭니다. 공정하냐 아니냐는 인간의 해석일 뿐입니다. 현실에 불평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망치며 주관적인 판단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감정에 무심해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억울해 해봤자 얻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휩싸이면 행동이나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도 자유의지에 따라 불필요한 감정에 덧씌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은 삶입니다. 그뿐입니다. 공정하냐 아니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임과 체념은 다릅니다. 가수 레이 찰스는 7살에 시력을 잃고 15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전에는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레이는 말합니다. 선택은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길 한 구석에 앉아서 하얀색 지팡이와 동양 그릇을 놓고 구걸하거나 음악가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것이야말로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레이의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신세를 한탄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은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전제적인 음악가이자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쩌면 레이가 뛰어난 음악가가 된 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는 시련이 닥쳐도 대담하게 원래 그렇지 하면서 체념에서 벗어나고 생기나 유머, 삶의 기쁨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니체가 말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넓은 마음과 통합니다. 니체의 관점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슬퍼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모든 힘을 쏟는 스토아 학파와 같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받아들임은 긍정이고 현실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이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질문하지 않고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지를 내려놓을 용기.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이 발현되도록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세렌디피티는 뜻밖의 찾아온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뜻밖의 기회로 탄생한 세렌디피티 효과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그라를 개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제약회사 연구원들은 협심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실데나필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남성의 발기를 일으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 것이죠. 남성들이 수세기 전부터 찾아온 강력한 발기부전 치료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인공심장 박동기인 페이스메이커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뉴욕 버팔로 대학에서 어느 엔지니어가 심장 박동을 기록하는 기계를 발명하려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부품 더미에 손을 넣고 전열선을 찾던 중 실수로 다른 부품을 짚는 바람에 엉뚱한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심장 박동을 기록하기는커녕 전기 충격을 가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전기 충격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5년 뒤에 심장 박동을 돕는 페이스메이커를 출시했습니다. 이 기계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렌디피티 효과는 무수히 많습니다. 양조 통 안에 보관해 두었던 와인이 너무 시고 단맛으로 변하는 바람에 우연히 샴페인이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과육이 띤 탄산음료 오랑지라는 제조자가 미처 없애지 못한 과육 찌꺼기가 남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음식인 타르트 타랭의 사례도 유명합니다. 애플파이를 만들던 타랭자매가 깜빡하고 반죽을 빠뜨린 채 오븐에 사과와 설탕만 넣고 굽다가 뒤늦게 반죽을 얹음으로써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세렌디피티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만들어둔 의지를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몰랐던 욕망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억지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행동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직되어 시야가 좁아집니다. 새롭게 펼쳐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비아가라도 페이스메이커도 샴페인도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범한 태도를 만드는 비밀. 스포츠의 멋진 한판 승부에는 그동안 안 보이는 곳에서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쌓은 선수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브라이모이 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의 킥 기술을 연마하기까지 매일 오랜 시간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태권도 연습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연습이 기술에 녹아든 것입니다. 전제적인 솜씨는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수의 이러한 대범함은 히노노프의 글에 쓴 다음의 멋진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행동하고 전략적으로 예측하라. 이브라히모비치는 훈련할 때 경기 상황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바로 전략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경기에서는 그 기술을
순간적으로 대범하게 사용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잊고 움직이는 원초적인 행동입니다. 오래전부터 갈고 닦은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범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쌓으며 실력을 지키고 안전지대 밖에서도 행동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경험이 적으면 계속 한자리에 머물며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오히려 자기 경험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알고 직관의 귀를 기울입니다. 대범함은 그 결과물입니다. 인간은 대범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쌓여야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감정과 예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예전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 느꼈던 확신이 다시 드는가?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뛰어난 모습에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함에 매료되어 강한 자극을 받는 것이죠. 혹시 자신에게 대범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주변에 영감을 주는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탄할 기회가 없다면 실력이 있어도 개성을 과감히 드러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공을 연달아 거둔 사람들의 태도를 오래 관찰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클로드 오네스타가 이끄는 프랑스 핸드볼 대표팀 엑스페르는 그 어떤 핸드볼 팀도 이루지 못한 성공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십을 5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오네스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대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공을 이룬 뒤에도 계속 새로운 것에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의 이념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공하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본질은 성공 안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의 결과가 주는 무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냉철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한 인생이란 무언가를 찾아 움직이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오네스타 감독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팀이 큰 승리를 거뒀고 기록까지 갱신하는 쾌거를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스타 혼자만 침착하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승리한 경기를 마치 패배한 경기처럼 신중하게 분석하는 모습이었죠. 텔레비전의 볼륨을 낮추고 화면만 본다면 그는 영락없이 경계해진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오네스타에 져서 자유로운 자들의 세상을 읽은 후에야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할 때마다 어떻게 다시 승리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네스타는 저서에서 같은 전략은 2번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챔피언은 경쟁 상대들로부터 경기 기술을 분석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역사적인 3번의 승리와 화려한 수식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단순한 동시에 복잡한 하나의 생각만 있습니다. 경쟁팀이 우리를 꺾으려고 기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음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됩니다. 오네스타의 말에는 훌륭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현재 통하는 성공 전략을 다음에도 반복하려 할 때 그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에게 승리란 예상을 뛰어넘어 이기는 것, 항상 더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경기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 원칙과 구도에 갇혀버리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팀은 공격에 필요한 15개 정도의 연결 동작을 전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전략을 차례대로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수들도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는 칠판을 들고 작전 회의를 하는 코치들에게나 어울리는 방법이죠. 저는 다릅니다. 나는 시스템을 넘어 창의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습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제대로 성공하려면 자기 만족에 취하지 말고 더욱 깊고 진지한 단계인 창작자로서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을 계기로 계속 과감한 태도를 유지하며 용기를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공에 따르는 새로운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핸드볼 대표팀은 현재 전문가들을 의미하는 엑스페르라고 불리지만 이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는 무모한 사람들, 그리고 힘센 사람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이름들이야말로 프랑스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이틀의 석권이 늘어날수록 성공한 팀이라는 이미지에 갇히거나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경계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최대한 자주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클로드 오네타와 토니 나달, 샤르트르 카미는 성공의 대가를 잘 알고 있었고 승리의 손가락에 압도되어서 벽으로 밀려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뒤에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스스로 질문하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의 힘은 승리에 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이성적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족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라. 제대로 성공하기 위한 태도로 이보다 좋은 조언은 없습니다. 만족하지 마라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결핍을 간직하라는 뜻이죠. 이 결핍은 욕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라는 한 번 성공한 방법이 지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그 지식을 버리고 어리석어지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시인 폴 발레리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야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에 부딪히고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던져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기꺼이 흔들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